우리의 생각이 건강을 결정한다. 펩티드는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다. 혈류로 방출된 펩티드는 화학적인 전달로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조직을 찾아간다. 세포 표면에 다다른 펩티드는 수용체 부위와 상호작용한다. 수용체 부위는 모든 세포의 표면에 떠있는 거대한 단백질로 세포는 수용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내부로 받아들여서 내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한다. 일단 펩티드가 수용체 부위와 맞물리면 펩티드는 수용체의 구조를 받고 세포의 DNA에 신호를 보낸다. 모든 세포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계이나 마찬가지다. 근세포는 액틴과 미오신이라고 불리는 근단백질을, 피부세포는 엘라스타인이라는 것, 또 콜라겐이라는 피부 단백질을, 위세포는 위 단백질과 효소 등을 생산한다. 모든 세포의 DNA는 세포가 생산하는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한다. 일단 펩티드가 수용체 부위에 도착하면 세포의 DNA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도록 한다. 우리는 유전자의 약 1.5%만을 발현한다. 나머지 98.5%는 쓰레기 DNA라고 부른다. 유전자는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때 발현된다. 예를 들어서 인종마다 눈동자 색이 다른 이유는 유전자가 다른 단백질을 만들도록 발현되기 때문이다. DNA는 세포가 단백질 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는 도서관과 같다. 어쩌면 98%의 쓰레기 DNA는 사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화학적인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여분의 DNA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앞으로 진화의 과정에서 발현될 잠재적인 유전자일 수도 있다. 단백질을 만들므로써 발현되는 1.5%의 DNA 중에 우리는 침팬지와 96% 이상 같은 DNA를 공유한다. 유전자 발현에는 우리의 겉모습, 생물학적인 기능, 신경구조가 모두 포함된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급한 성격, 어머니의 수동성, 아버지의 넓은 어깨, 어머니의 작은 코, 아버지의 나쁜 시력, 어머니의 당뇨 같은 것들이다. 우리 몸은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이룬다. 펩티드는 DNA를 활성화하여 세포의 신경망의 지시와 일치하는 단백질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린다. 만약에 그 명령이 수년에 걸쳐서 반복되어 어떤 공격적인 분노나 무서운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세포의 DNA는 오작동하기 시작한다. 세포가 반복된 감정으로 인해서 같은 화학적인 지시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세포의 유전자는 기혈을 바꾸지 않고 온전한 차같이 닳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사용된 DNA에 의해서 세포는 마침내 싸구려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노화는 이 같은 부적절한 단백질 생산의 결과다. 나이가 들면 어떤가? 피부가 축 처진다. 피부가 단백질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머리카락은 또 어떤가? 얇아진다. 머리카락도 단백질이다. 관절도 뻣뻣해진다. 관절 윤활력이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소화기능은 어떤가? 기능이 떨어진다. 효소도 단백질이기 때문이다. 세포가 싸구려 단백질을 만들면 몸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생명은 곧 단백질의 발현이다. 같은 느낌을 바탕으로 같은 태도에서 나오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세포에 전달하려면 우리는 같은 화학적인 펩티드를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세포에 새로운 신호를 원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거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진 감정적인 태도와 연관된 생각을 반복한다. 만약 우리가 매일 같은 느낌과 기분으로 살게 되면 같은 화학적인 물질이 DNA를 지나치게 사용해서 세포가 변형된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세포의 DNA가 오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태도는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정된 신경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을 인지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느낌에 얼마나 많은 정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를 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 만약에 우울한 사람들과 일반적인들에게 연속으로 2장의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고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장례식 사진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자신만의 느끼는 방식으로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다. 우울하다. 태도, 신경망을 통해서 수정하고 펩티드 생산, 쇠포로 신호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신체의 건강을 만든다. 어떤 감정 상태의 화학적인 지속이 오래 유지되면 그 결과 파괴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활성화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실제로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된 후에 우리가 뇌에 뇌와 마음을 바꾸어주는 새로운 것을 더 이상 배우지 않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신경 반응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육체적, 정신적, 유전적인 양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려받은 정신적인 성향만을 갖게 될 것이며 자생들과 똑같은 병에 걸려서 늙어갈 것이다. 세포가 저급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백질의 발현은 생명과 건강의 발현이다. 그렇다면 건강을 결정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을 지시하는 것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태도다. 나는 신경망을 활성화해서 시상하우에서 화학물질을 생산하도록 만들고 펩티드의 형태로 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여러 단백질을 만들어서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한다. 그러므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의 생산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신호가 세포에 전달될 수 있다. 단백질의 발현이 곧 몸의 건강이라면 우리는 태도와 사고방식은 직접적으로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존의 얽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수정하면 우리는 진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기억이 화학적인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창피함이나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러한 느낌과 관련된 기억을 묻어두면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정의하는 생각과 반응을 일으키는 환경에서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느끼곤 한다. 왜일까? 이제 세포가 원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자극에서 벗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평소와 같은 화학물질을 얻을 수 없게 된 세포는 기억의 잠재력을 활용한다. 여기서 인간이란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세포는 뇌에 신호를 보내서 평소와 같은 화학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그러면 뇌는 세포가 원하는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신경망을 활성화한다. 아프게 싸우던 부부에 의해서 아내가 화가 난 것은 남편의 질문이나 의양 때문이라기보다는 화학적인 필요와 더 관련이 있다. 아내가 이번 부부 싸움에서 6개월 전의 기억을 통해 분노를 느꼈다면 다음에 싸울 때는 이번에 싸운 기억을 분노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기억과 경험은 머릿속에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람타학교에서는 마음속의 소리가 과거의 기억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변화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목소리가 가장 커진다. 이것은 내에게 몸의 느끼는 대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또한 마음속의 목소리는 밖으로 드러내는 말보다 우리의 느낌을 더 정확히 드러낸다. 다시 부부싸움의 예로 돌아가자. 싸움이 진정되고 난 후 부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 남편, 나 야구 봐도 괜찮겠어? 아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괜찮냐고? 고맙군. 이제 남편도 화학적인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전형적인 예다. 이 대화는 우리 내부의 목소리가 어떻게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화학물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남편과 남편의 행동을 자신의 아버지와 연결시킨 것을 보았다. 우리는 보통 과거에 받은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주는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난 20, 30년간 즐기고 적응한 화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여전히 그녀가 걸명하는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이러한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의 과정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을 강화할 것이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평생 함께할 사람조차 찾지 못하는 건 그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아버지를 어떻게 쳐다봐. 젠장. 그리고 그녀는 창피함과 분노의 순환고리를 다시 한번 바퀴를 돌 것이다. 이 부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자동적인 생각과 행동, 반응을 중간에 멈출 수 있나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과 독백 속에 살게 만드는 감정의 화학물질인가요? 이 이기적인 화학적인 욕구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대답이 아니다라면 이 부분은 이 패턴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될 것이다. 화학 반응의 행동. 화학물질과 화학 반응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 느낌을 형성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다. 싸움 도주 반응은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다. 감정적인 중독은 중독되기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가장 어렵다. 이제 우리는 뇌란 신경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감정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의 습관적인 화학물질을 생산하는데 현재의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면 뇌는 그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없다면 스트레스나 위협을 찾을 것이다. 만약에 찾을 수 없다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대체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상황을 스트레스가 심하고 감정적으로 격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기를 찾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녀는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 편안함, 추구, 고통, 회피,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으로 절박한 요구들 때문에 감정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에 중독된다. 이러한 절박성을 감안하면 중독이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중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또한 많다. 그러면 그 과정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생화학적인 성향을 없애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별은 어렵다. 여기 중독의 예가 하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애인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왜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사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신경 전달 물질과 펩티드를 생산하는 신경망을 활성화하여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든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은 두 사람 각자의 개성을 재확인시켜준다. 나중에는 이것에 길들여서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관계에서 형성된 신경회로와 화학 반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별 후에도 서로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은 익숙한 화학적인 자극을 갈망하는 상태가 된다. 몸이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기 보면 이별의 아픔이란 신경화학적인 습관의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적인 중독의 화학 반응을 생각해 보면 커플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삶의 모든 면이 거의 똑같이 유지되도록 우리의 신경망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한다. 서로 신경망이 얼마나 비슷한 일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의 양성이 바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는 대신에 비슷한 신경구조를 가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 결국 같은 종류의 관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 관계가 만들어낸 느낌에 화학적으로 중독된 상태로 남는 것이다. 우리는 전 애인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허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길들여진 화학물질을 생산하게 해줄 다른 후보자를 찾는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신경구조를 깨버릴 때도 이러한 변화는 익숙한 느낌의 상실을 동반할 것이다. 이러한 상실감은 불편함으로 해석될지도 모른다. 이런 삶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진하게 만들기보다는 후진하게 만든다. 생각과 행동이 후진한다는 것은 익숙한 예전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모든 과정은 신경망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하여 매일 같은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아니면 성공으로 보든 실패로 보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외부 세계와 관련된 이 모든 느낌들은 나를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느낌들이 우리의 행동 방식과 신념, 편견, 의견, 심지어 인지 능력까지 결정한다. 느낌이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다. 불안과 순환고리. 소년 동안 우리는 우울증의 유행에 대해서 들어왔다. 또한 여러 우울증 치료제의 잠재적인 위험과 효능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장애가 등장했다. 불안장애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5가지 관련 증상이 그것이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소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미국인 약 4천만 명이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포증 같은 5가지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1%나 된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울증은 1480만 명의 성인을 괴롭히고 있다. 불안장애는 우울증보다도 더 흔한 것이지만 각각의 불안장애와 비교하면 우울증 환자의 수가 더 많다. 미국 국립정신연구소에 따르면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른 장애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는 그저 이러한 증상들을 분리하고 이름 붙이는 데 능숙한 것뿐일까? 과거에 우리가 예민한 신경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라도 한 것일까? 환자의 수가 많든 적든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몸의 화학적인 중독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불안은 여러 면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다. 연설하거나 발표, 공연을 할 때, 또 잠재적인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불안이 우리 일상에 넘치고 만성이자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불안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 곤란, 알 수 없는 두려움, 무력감, 가슴 통증, 발한, 명확한 사고의 어려움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증상은 공포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통제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공황발작은 앞으로 받게 될 스트레스에 대해 미리 걱정하면서 항상 예민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몇몇 사람에게 공황발작이 자동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의 걱정과 불안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거나 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너무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불안의 시작은 보통 심한 감정적인 압박을 받는 어떤 사건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 뇌는 적당한 화학물질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이 교감신경계를 작동시키면 그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제 그들의 태도가 거꾸로 불안과 두려움을 위한 화학물질을 만든다. 스트레스 원이 아닌 스트레스 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미래 일에 대한 매일 걱정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생각들을 활성화하게 된다. 대뇌 심폐질 깊숙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특정한 신경망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들과 관련된 사고 과정을 지원하며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정한 패턴의 시냅스를 활성화할 것이고 몸은 심란한 생각들과 관련된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몸속으로 방출된 불안의 화학물질들로 인해 우리 몸의 심란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대뇌 심폐질이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 걱정돼. 걱정하는 동안에 우리는 몸의 내부 상태를 의식하게 된다. 이어서 공황발작이 일어나고 통제불능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제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긴다. 공황발작 같은 장애를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예상은 신경화학적으로 다른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을 더 높인다. 일단 자아가 몸이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식하면 불안과 관련된 신경망이 활성화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그대로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생각한다. 너는 지금 감지되는 것이 걱정의 느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걱정의 신경망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게 걱정의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염려와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뇌에서는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느끼고 있는 것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뇌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의 생각을 활성화하고 그 생각은 다시 우리의 느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제 과거의 기억은 실제가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말하자면 또 공황발작을 일으키도록 몸을 훈련하고 있는 셈이다. 두려움은 더 많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더 많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우리를 더 걱정하게 만드나.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불안 상태가 되면 걱정의 신경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몸과 뇌의 일종의 순환거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뇌는 몸의 느낌에 반응하여서 느끼는 대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강화하는 더 많은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반복적인 느낌은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행복이나 슬픔, 혼란, 외로움, 자신감 없음, 기쁨, 우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뇌와 몸의 순환고리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순환고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뇌와 몸의 화학적인 상태를 확인할 때 우리는 화학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형성된 신경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이런 신경화학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화학적인 지속성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사람마다 느낌도 다르고 신경 패턴의 활성화도 다르기 때문이다. 불안은 불안을 키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 대신에 차분함과 감사, 기쁨을 느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를 너희로 만드는 순환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하는 순환거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